2016년 7월 19일 미국 오하이오주 풀턴 카운티. 이날 저녁 20세 여대생 시에라 조긴이 학창시절부터 7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 조시 콜라신스키와 함께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 조시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여자친구 시에라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조시는 여자친구 시에라의 자전거 속도에 맞춰 천천히 그녀의 집 근처까지 이동했습니다. 잠시 후 여자친구 시에라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 살고 있었던 조시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 조시는 알겠다고 말하며 여자친구 시에라에게 키스했고 잠시 동안 자전거를 탄 시에라가 저 멀리 집으로 가는 것을 지켜본 뒤 자신도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시와 시에라가 헤어진 시간은 오후 6시 45분경. 오토바이를 타고 먼저 집에 도착한 조시는 바로 여자친구 시에라에게 잘 도착했냐는 문자를 보냈으나 이상하게도 시에라는 조시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시는 시에라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여자친구 시에라의 답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자친구 시에라는 조시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메시지가 오지 않자 결국 조시는 시에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로 전화는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같은 시간 시에라의 어머니 슐라 바쿨릭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슐라는 딸 시에라의 침실불이 꺼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딸 시에라는 가족들, 특히 4명의 형제자매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만약 밤에 외출하거나 늦게 집에 들어올 예정이었다면 분명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어머니 슐라는 딸이 깜빡하고 연락을 못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안타깝게도 이날 밤 10시 30분에 딸의 남자친구 조시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남자친구 조시는 전화를 받은 슐라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다짜고짜 여자친구 시에라가 집에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조시의 말에 슐라는 딸 시에라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슐라의 말에 조시는 매우 흥분한 목소리로 여자친구 시에라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나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깜짝 놀란 슐라는 바로 딸 시에라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는데 정말 조시의 말대로 딸 시에라는 어머니 슐라의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고 전화는 모두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슐라 역시 딸 시에라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바로 조시에게 딸을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조시는 6번 카운티로드에서 시에라와 헤어졌다고 말했고 슐라는 조시의 말을 듣자마자 가족들과 함께 6번 카운티로드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의 조용한 시골 도로를 일반인이 자체적으로 수색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결국 가족들은 수색을 포기하고 바로 경찰서에 연락하여 시에라가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장 먼저 시에라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그녀의 남자친구 조시를 불러 인터뷰했습니다. 조시는 경찰에게 여자친구 시에라와 함께 옥수수밭 사이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시는 헤어지기 직전 미소를 지으며 보라색 자전거를 타고 있는 시에라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고 바로 그 영상을 스냅챗에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시가 찍은 영상에서 시에라가 스마트워치인 핏비트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국에 요청하여 시에라의 휴대전화와 시계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6번 카운티로드 전체와 특히 시에라와 조시가 헤어진 장소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은 옥수수밭의 한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로 근처에 서 있는 옥수수 줄기 일부가 누군가가 지나가기 위해 일부러 부러뜨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부러진 옥수수 줄기를 밟고 조심스럽게 옥수수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옥수수밭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옥수수밭 안에 버려져 있는 시에라의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전거 핸들바와 근처에 있는 옥수수 줄기에 피가 묻어 있었고 바닥에는 시에라의 선글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추가로 경찰은 바닥에서 시에라의 것이 아닌 제3자의 것으로 보이는 남성용 선글라스와 양말, 그리고 퓨즈 상자와 드라이버, 마지막으로 피가 묻은 오토바이 헬멧도 발견합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시에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버려진 물건들과 혈흔으로 미루어 볼 때 이곳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시에라가 누군가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에라 실종 사건은 즉시 상부에 보고되었고 바로 오하이오주 주경찰뿐만 아니라 FBI 클리블랜드 지부의 요원들까지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시에라가 실종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고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농장주들까지 모두 소환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6번 카운티로드를 자주 지나다니던 한 농부가 경찰서로 찾아와 시에라가 사라진 날 저녁 7시경 옥수수밭 근처 도로변에서 바닥에 오토바이 헬멧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농부가 오토바이 헬멧을 보았다고 진술한 7시는 조시와 시에라가 헤어진 시간인 6시 45분에서 불과 15분 정도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즉시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오토바이 헬멧을 농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농부는 수사관이 보여준 피 묻은 헬멧을 보자마자 자신이 도로변에서 발견한 오토바이 헬멧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시에라의 자전거가 발견된 옥수수밭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헬멧이 놓여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시에라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남자이자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던 그녀의 남자친구 조시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조시가 사건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조시가 자신의 오토바이 헬멧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조시는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해했으나 여자친구 시에라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시는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자친구 시에라와 만났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타임라인을 아주 자세하게 수사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당시 몰았던 오토바이에 대한 수색을 허용해 주었고 누명을 벗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인 자신의 오토바이 헬멧도 스스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조시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토바이 헬멧을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범행 도구로 의심하고 있었던 오토바이 헬멧을 조시가 스스로 경찰서에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조시가 헬멧을 스스로 경찰서에 제출하자 수사관들은 즉시 조시가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자 수사관들은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언론에 나와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정보가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대중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이 있다는 목격자의 제보가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목격자는 사건이 발생한 19일 저녁에 차를 몰고 그 지역을 우연히 지나갔는데 7시 30분경 사건 현장 근처 도로 옆에 자전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쓰러진 옥수수 줄기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무엇인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한 남성을 보았다고 했는데 당시 목격자는 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목격자가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에 옥수수밭 근처에서 수상한 밴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합니다. 목격자는 차량이 너무나 불규칙하게 차선을 옮겨가며 운전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목격자는 차량에 번호판을 적어두었다고 했습니다. 당국은 목격자가 제공해준 자동차 번호판을 조회해 보았는데 차량의 주인은 사건이 발생한 곳 근처 마을인 오하이오주 델타에서 노모와 함께 살면서 3,600평 정도의 농장과 차량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던 제임스 월이라는 57세 남성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델타에 있는 제임스 워리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문을 여는 순간부터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임스 워리의 집은 공포영화에 나올 법한 음산하고 으스스한 분위기였고 전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폐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제임스에게 얼마 전 옥수수밭에서 실종된 여대생 시에라 조긴을 찾고 있다고 했고 잠시 인터뷰 좀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제임스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당연히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는 갑자기 수사관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건 당일에 오토바이를 타고 밖으로 나간 적은 있으나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제임스의 말에 당황한 수사관은 바로 시에라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실종된 시에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시에라의 사진을 보자마자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사건 당일 저녁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이 제임스에게 사건 당일에 혹시 옥수수밭에 들어간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임스는 경찰의 말에 사건 당일에 옥수수밭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별건 아니고 갑자기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서 의도치 않게 옥수수밭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옥수수밭으로 들어간 제임스는 그곳에서 오토바이 수리를 시도했다고 했고, 수리를 마친 후 너무 지친 제임스는 실수로 선글라스와 퓨즈키트 그리고 오토바이 헬멧을 현장에 두고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의 말을 듣고 있던 수사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들에 대해서 전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사건 현장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임스가 옥수수밭에 두고 왔다고 이야기한 물건들 모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들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 물품들이 정말로 제임스의 물건일 수도 있다고 보았고, 입을 굳게 다물고 계속해서 제임스가 떠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수사관은 제임스의 팔과 다리에서 누군가와 싸우다가 생긴 것처럼 보이는 상처와 멍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이 제임스에게 상처에 관해 물어보자 제임스는 사건 발생 당일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발생한 상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까지 쉬지 않고 말하던 수다쟁이 제임스는 갑자기 굳게 입을 다물었고, 피곤하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었으면 한다고 경찰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수사관들은 제임스가 한 이야기를 토대로 그의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단순히 제임스의 진술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나, 정말 다행히도 법원은 경찰이 올린 수색영장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바로 수사관들은 영장을 들고 제임스의 집에 찾아가 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제임스의 집 뒤에 숨겨져 있는 수상한 헛간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장소는 성인방송을 찍는 스튜디오처럼 보였는데, 그곳엔 수갑과 제갈 그리고 밧줄, 마지막으로 촬영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이어서 수사관들은 헛간에 있는 비밀금고에서 여성의 속옷 컬렉션을 발견했는데, 그중 일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제임스는 자신의 꿈이 아마추어 성인영화 감독이었기 때문에 헛간에 촬영장을 만든 것이라고 했고, 모두 컨셉을 위해 갖춰둔 것일 뿐 살인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은 헛간 근처 건초더미 뒤에 숨겨진 비밀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지하로 연결된 문을 열고 비밀의 방으로 들어간 수사관들은 그 안에서 벽에 걸려있는 수많은 고문도구들과 성인용품을 보았고, 가장 안쪽에선 섬뜩하게 생긴 냉동고를 발견합니다. 냉동고의 크기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고, 당시 냉동고 안은 비어 있었으나 분명 전에 누군가가 냉동고 안에 갇혀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의 벤에서 밧줄과 제갈 그리고 수갑과 덕트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제임스의 집과 차량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하는 데 사용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제임스가 시에라를 납치한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그에게 시에라가 어디 있냐고 추궁했습니다. 수사관이 자신을 용의자로 의심하자 제임스는 매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자신은 노모를 돌보는데 헌신하는 중년 남성일 뿐이라고 말했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는 훌륭한 시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제임스는 당시에 자신은 오토바이를 타고 사건 현장 주변을 다녔다고 말하며, 만약 자신이 범인이라면 어떻게 오토바이를 타고 사람을 납치할 수 있겠냐고 소리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제임스의 말을 무시했고 바로 제임스의 집 헛간에 대한 과학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임스의 헛간에서 발견된 덕트 테이프와 매트리스에서 실종된 시에라의 DNA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자 수사관들은 사건 당일부터 시에라의 자전거가 발견될 때까지 제임스의 휴대전화 기록을 모두 분석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제임스의 휴대전화 기록에 따르면 시에라의 자전거가 발견된 사건 현장 근처에서 거의 2시간 동안 제임스의 휴대전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증거를 토대로 제임스가 시에라를 납치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시에라가 실종된 지 3일 후인 2016년 7월 22일 제임스를 납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제임스가 체포된 날 밤 제임스의 집에서 불과 19km 떨어진 옥수수밭에서 시에라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시에라는 성인용 기저귀를 입고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었으며 수갑으로 손과 발이 등 뒤로 묶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시에라의 시신을 연구소로 보내 부검을 의뢰했고 며칠 뒤 연구소 측은 시에라의 사망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부검 결과 시에라가 사망한 원인은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검시관은 시에라가 사망하기 직전에 채워진 재갈이 너무 타이트하게 채워져 숨을 쉬지 못해 사망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시 그녀의 몸에서 누군가와 강제로 관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망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 기록에 그녀의 사망 시간은 시에라의 시신이 발견된 시간인 2016년 7월 22일 오후 9시로 기재되었습니다. 제임스 워리는 살인 및 납치, 그리고 폭행과 증거 조작 등 19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다쟁이 제임스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임스가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동안 검찰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 제임스 워리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담당 검사는 제임스가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당시 상황을 그려보았습니다. 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임스는 사건 당일 인터넷에서 성인 영상을 보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부분 영상 내용이 젊은 여성을 납치하여 강제로 관계하는 내용의 성인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어느 정도 시청한 제임스는 실제로 영상 속 내용을 따라하고 싶었고 바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먹잇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임스는 오토바이를 타고 6번 카운티로드를 따라 달리다가 자전거를 탄 시에라를 발견했습니다. 시에라가 혼자인 것을 확인한 제임스는 그녀를 희생자로 삼기로 했고 바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옥수수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높은 옥수수 줄기 뒤에 숨어 시에라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곧 그녀가 그의 손이 닿는 곳까지 왔을 때 제임스는 옥수수밭에서 튀어나와 시에라 앞에서 깜짝 등장했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공격을 당한 시에라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옥수수밭 안으로 들어갔고 즉시 제임스는 시에라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옥수수밭 안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결국 다시 제임스에게 공격을 받은 시에라는 옥수수밭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제임스는 혹시나 목격자가 나타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서둘러 시에라를 옥수수밭 깊은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어서 제임스는 도로에 놓여있던 시에라의 자전거도 옥수수밭 깊은 곳으로 끌고 와 그곳에 숨겼습니다. 이제 기절한 시에라를 집으로 데려가야 했는데 의식을 잃은 시에라를 오토바이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일단 제임스는 시에라가 도망가지 못하게 수갑으로 그녀를 구속한 뒤 어두워질 때까지 옥수수밭에서 2시간 동안 핸드폰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사방으로 깔리자 제임스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서 벤을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제임스는 기절한 시에라를 벤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상하게도 당시 제임스가 현장에 자신의 소지품들을 두고 간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시에라를 집으로 데려온 제임스는 오늘 하루 종일 시청한 성인 영화의 주인공처럼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노모가 혹시나 들을까봐 그녀의 입을 더 타이트하게 막고 시에라를 추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에라는 제임스가 채운 재갈 때문에 추행 직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제임스는 시에라의 시신을 자신의 집 근처 옥수수밭에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제임스의 범행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자 검찰은 26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 때문에 시에라가 제임스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정말 제임스는 과거에 납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6년 전인 1990년 7월 로빈 가드너라는 여성이 자신이 26세였을 때 섬뜩할 정도로 시에라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당국에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로빈은 오하이오주 톨리도 교회에 있는 시골 마을 화이트하우스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픽업트럭 한 대가 자신의 자전거를 쳤다고 증언했습니다. 차량에 치인 로빈은 길가 옆 도랑으로 빠졌고 트럭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남성은 돌변하여 로빈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로빈이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괴한은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트럭으로 끌고 갔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로빈이 정신을 차리자 괴한은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트럭 근처를 지나가다가 수갑을 차고 있던 로빈을 발견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남성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트럭 쪽으로 접근했고 로빈은 마지막 힘을 다해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바로 오토바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로빈은 남성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자마자 빨리 경찰서로 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로빈은 가해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고 로빈의 설명 덕분에 괴한은 바로 다음날 체포되었습니다. 로빈을 공격한 남성이 바로 26년 뒤 시에라를 살해한 남자 제임스 월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로빈 가드너를 납치하려고 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겨우 3년만 복역하고 풀려났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법원은 제임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고 감옥보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법원의 명령대로 제대로 치료받지 않았고 오히려 치료를 받는 동안 의료진들에게 다음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이번과 같은 실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제임스의 상태에 대해 법원에 보고했지만 당국은 그대로 제임스를 풀어주었습니다. 제임스가 석방된 지 3년 후인 1996년 클라우디아 틴슬리라는 소녀가 실종됩니다. 클라우디아의 어머니는 딸이 실종되기 직전에 제임스의 차에 딸이 타고 있던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고 결국 제임스는 클라우디아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제임스는 클라우디아를 태워준 것은 인정했지만 45분 정도 차를 태워준 뒤 한적한 도로에 그녀를 내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클라우디아의 행방은 완전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제임스를 용의자로 특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그는 그대로 석방되었습니다. 2000년에 제임스는 또 한 번 약물과 무기 소지 그리고 납치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겨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한 뒤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검사는 과거에 제임스가 저지른 사건들을 모두 모아 법원에 제출했고 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3월 제임스는 시에라를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재판정에 로빈 가드너가 증언대로 올라와 28년 전 제임스가 자신을 납치하려고 한 사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검사는 재판 내내 제임스가 성인 영상에 중독되어 여성에게 끊임없이 범행을 저지른 악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변호인들은 헛간에서 발견된 증거는 단지 제임스가 아마추어 성인 영화 감독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한 것일 뿐 살인사건과 전혀 관련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임스와 그의 변호인은 헛간은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아닌 성인 영화 스튜디오였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와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완전히 무시되었고 2018년 3월 28일 제임스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6일 제임스는 오하이오주에서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제임스는 항소했으나 오하이오 대법원은 제임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제임스의 사형 집행일은 2025년 5월 20일로 확정되었고 이변이 없는 한 그는 이날에 처형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시에라의 가족들은 사형수 제임스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에라의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제임스가 소유한 재산과 부동산을 모두 넘겨받았습니다. 시에라의 가족들은 제임스의 부동산을 넘겨받자마자 가장 먼저 헛간을 철거해버렸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3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억의 금전적 합의금도 받았습니다. 시에라의 가족들은 제임스에게 받은 합의금으로 시에라와 비슷한 환경에 놓인 여성들을 돕는 자선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2월 18일 자선단체의 노력에 힘입어 오하이오주의 시에라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은 일반인들이 강력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내 주변의 성범죄자를 포함한 강력범죄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입니다. 덕분에 오늘날 오하이오주 주민들은 모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컴퓨터에 접속하여 강력 전과자가 내 주변에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